살면서 가장 간절했던 순간 여러분은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라면 내 눈 하나쯤은 기꺼이 내놓아도 좋다는 그 마음. 아마 부모라면 누구나 평생 지고 가는 멍해일 겁니다. 그런 한 여자가 있습니다. 비에 젖은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수조원대 자산가가 산다는 평창동 대저택 앞에 섰네요. 그녀의 손에는 찢어진 구인 광고 한 장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꽉 쥐어져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는 침대 위에 죽은 듯 누워있는 노인에게 다가갑니다. 인사를 건네는 대신 떨리는 손으로 노인의 바짓단을 천천히 걷어 올립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네요. 거칠게 타버린 살점, 40년 전 불길 속에서 나를 안고 뛰던 그 남자의 화상 흉터입니다. 도대체 왜 죽었다던 나의 아버지가 이 화려한 감옥 같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걸까요? 이 비극적인 만남은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의 시작일까요? 영애 씨의 하루는 새벽 4시 시장의 찬 공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키운 아들 민준이는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사고로 시력을 잃어가는 아들을 보며 영애 씨의 마음은 이미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당장 수술비 5천만 원이 없으면 아들은 영영 어둠 속에 갇혀야 합니다. 그때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재벌가 회장님의 24시간 간병인 자리. 급여가 무려 보통의 2배라더군요. 영애 씨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곳이 벼랑 끝이라도 아들을 위해서라면 기어올라야 했으니까요. 으리으리한 대리석 복도를 걷는 영애 씨의 발소리가 유난히 작게 느껴집니다. 그 화려함에 압도되기도 잠시 2층 방에서 그녀를 맞이한 건 차가운 의료기기 소리뿐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대성그룹 한만석 회장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죠. 오늘부터 아버님 돌봐주실 분이죠? 성함이 한영애 씨라고 했나요? 며느리 최유리가 다가와 묻습니다. 영애 씨는 그저 고개를 깊숙이 숙입니다. 우아하게 웃고 있지만 유리의 눈빛은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서늘합니다. 방 안에는 머리 아픈 향수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기묘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 우리 아버님 귀는 열려 있으니까 정성껏 모셔주세요. 보수는 걱정 마시고요. 유리가 방을 나가자 영애 씨는 본격적으로 간병을 시작합니다. 노인의 몸이 굳지 않게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내고 조심스레 팔다리를 주무릅니다. 그런데 노인의 왼쪽 다리를 닦으려던 순간 영애 씨의 손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발목 위로 길게 이어진 기괴한 화상 자국. 불규칙하게 뭉쳐진 그 흉터는 영애 씨가 5살 되던 해 보육원에 맡겨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다리에 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영애 씨는 자신도 모르게 노인의 얼굴을 가까이서 뜯어봅니다. 세월이 깎아놓은 깊은 주름, 오뚝한 콧날, 그리고 왼쪽 귓불에 박힌 작은 점 하나까지. 아,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참아 뱉지 못하고 영애 씨는 입을 틀어막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이 왜 이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건지. 원망보다 먼저 터져나온 건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거만한 구둣발 소리가 들리더니 아들 박태호가 들어옵니다. 태호는 영애 씨를 물건 보듯 훑어보더니 기분 나쁜 미소를 짓습니다. 새로 오신 분인가? 우리 아버지가 참 인복이 있으시네. 돌아가시는 길 외롭지는 않겠어. 아직 숨을 쉬고 계신 아버지를 두고 태호는 이미 장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 하나를 꺼내 아내 유리에게 건넵니다. 영애 씨는 본능적으로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거 오늘부터 수액에 섞어. 양은 조금씩 늘리고. 노인네 심장이 워낙 질겨서 말이야. 이번 달 안에는 끝내야지. 낮게 깔린 태호의 목소리가 영애 씨의 귓가를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듭니다. 영애 씨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방금 만난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사람의 손에 서서히 살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날 밤 영애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수술비를 벌러온 이곳에서 4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났고 그 아버지가 죽어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대지를 적십니다. 영애 씨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노인의 메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떻게든 지킬게요. 절대로 이대로 돌아가시게 두지 않을 거예요. 영애 씨는 결심합니다. 이곳은 이제 단순히 돈을 버는 일터가 아닙니다. 아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나를 지켜주었던 아버지의 다리를 기억하기 위해 그녀는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과연 영애 씨는 저 탐욕스러운 자식들로부터 아버지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이제 평창동 저택의 가장 위험한 연극이 시작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평창동의 밤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합니다. 영애 씨는 조금 전 들었던 박태호의 음성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애쓰며 아버지의 메마른 손을 더욱 꽉 쥐어봅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네요. 이 거대한 집이 마치 자신과 아버지를 집어삼키려는 괴물의 입속처럼 느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어젯밤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영애 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붓기 어린 눈을 씻어내고 다시 간병복을 챙겨 입습니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적들의 틈바구니에서 기회를 엿보는 것뿐이죠. 주방으로 내려간 영애 씨의 눈에 뜻밖의 장면이 들어옵니다. 며느리 최유리가 가사도우미 순덕 씨를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있네요. 평소의 우아함은 간데없고 도끼 어린 눈빛으로 순덕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칩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아버님 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당신은 주방 일만 하면 돼. 내 말 안 들려? 아니 사모님. 저는 그저 회장님 기력이 너무 쇠하신 것 같아서 죽이라도 새로. 죽은 간병인이 알아서 해.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당신 아들 일자리도 장담 못해. 알아들어? 유리가 쏘아붙이고 사라지자 순덕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입니다. 영애 씨는 못 본 척 지나치려다 떨고 있는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진 눈물을 보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이 집에서 누군가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영애 씨는 말없이 손수건을 건넵니다. 그 짧은 위로가 통했을까요? 순덕 씨가 주위를 살피더니 영애 씨의 귓가에 작게 속삭입니다. 세댁, 조심해. 저 사람들 사람 아냐. 회장님 약. 그거 절대 그냥 약 아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자신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살벌한 진실이 이미 누군가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습니다. 적이 보낸 미끼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아버지의 방으로 향합니다. 영애 씨는 태호가 말했던 수액 주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투명한 액체 속에 섞인 치명적인 독. 그것이 아버지의 심장을 서서히 멈추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태호가 들어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있네요. 한영애 씨, 잠깐 나 좀 보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이야. 태호는 서재로 영애 씨를 불러들입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등을 기대고 앉아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습니다. 그리고는 영애 씨 앞에 서류 한 장을 툭 던집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 어제 당신이 회장님 다리 붙잡고 우는 거 CCTV로 다 봤거든. 그래서 내가 사람 좀 시켜서 확인해 봤지.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거기엔 영애 씨와 한 회장의 관계가 불일치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영애 씨의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분명히 내 아버지가 맞는데 이 종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간병인으로서. 거짓말 마. 너 같은 사기꾼들 한둘 본 줄 알아? 아버지가 의식 없으니까. 이제 와서 딸 노릇이라도 해서 유산 좀 챙겨보려고? 아주 영악하네. 태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영애 씨의 턱을 거칠게 치켜올립니다. 그의 눈에는 탐욕과 살기가 가득합니다. 경찰에 넘기기 전에 조용히 나가. 오늘 당장 짐 싸서 꺼지란 소리야. 만약 한 번만 더 이 근처에서 얼씬거리면 내 아들.
그 눈먼 자식 놈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아들의 이름이 나오자 영애 씨의 눈빛이 변합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끝까지 차오르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참아냅니다. 지금 여기서 맞서 싸우는 건 자살행위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죠. 짐을 싸기 위해 방으로 돌아온 영애 씨. 그녀의 손에 잡힌 건 아들 민준이와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입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는 가짜 서류에 밀려 친딸이라는 증거조차 빼앗겼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들은 영영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영애 씨는 눈물을 훔치고 가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냅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쫓겨나기 전 단 한 번의 기회. 그녀는 비장한 각오로 방문을 열고 다시 어두운 복도로 나섭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사기꾼으로 만들었지? 그럼 진짜 사기꾼이 뭔지 보여줄게. 내 아버지는 내가 지켜. 영애 씨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회장님의 방이 아닌 박태호의 은밀한 집무실이었습니다. 운명의 시계추가 무겁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방을 챙겨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영애 씨의 발걸음은 대문이 아닌 어두운 복도 끝 박태호의 집무실로 향하네요. 사기꾼이라는 오명보다 무서운 건 이대로 아버지를 사자굴에 던져두고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입니다. 민준이의 수술비도 잃어버린 40년의 세월도 지금 이 순간 영애 씨가 움켜쥐어야 할 진실 앞에선 잠시 뒷전입니다. 저택 안의 모든 눈이 잠든 시간입니다. 영애 씨는 구두를 벗어 품에 안고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딛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한기가 온몸을 타고 흐르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네요. 달빛조차 가려진 방 안에서 영애 씨는 더듬더듬 벽을 짚습니다. 낮에 태호가 유전자 결과지를 꺼냈던 그 책상. 분명 그 근처에 무언가 더 있을 겁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장부, 계약서, 온갖 가짜 서류들 사이에서 영애 씨의 손에 낯선 기계 하나가 걸립니다. 이게 뭐지? 녹음기. 태호가 비즈니스 상대를 협박하기 위해 숨겨둔 녹음기입니다. 영애 씨는 홀린 듯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태호와 유리의 은밀한 대화가 흘러나오네요. 아버지를 어떻게 잠들게 할지, 유언장을 어떻게 조작할지 논의하는 악마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려옵니다. 또각또각. 최유리의 날카로운 발소리입니다. 영애 씨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핍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천장의 낡은 환풍기 덮개입니다. 의자를 딛고 올라가 필사적으로 환풍기 안으로 몸을 밀어넣습니다. 환풍기 틈새로 유리의 정수리가 보입니다. 먼지가 자욱한 좁은 통로 안에서 영애 씨는 입을 틀어막습니다. 재채기가 나올 것만 같은 간지러움, 땀이 눈으로 흘러내리는 따가움을 오직 정신력으로 버텨냅니다. 유리는 책상 주위를 서성이며 누군가와 통화합니다. 그래, 그 간병인 여자 내보냈어. 태호 씨가 알아서 처리한다니까 당신은 주사기나 잘 챙겨.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유리의 목소리가 환풍기 벽을 타고 영애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오늘 밤입니다.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유리가 불을 끄고 나간 뒤에도 영애 씨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나서야 겨우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을 나가려던 영애 씨의 눈에 문틈으로 비치는 그림자가 포착됩니다. 박태호입니다. 그는 집무실 문 앞에서 담배를 태우며 서성이고 있습니다. 영애 씨는 다시 퇴로를 찾아야 합니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고 정면 돌파는 죽음뿐입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요란한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태호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틈을 타 영애 씨는 고양이처럼 복도를 빠져나갑니다. 소리를 낸 건 가사도우미 순덕 씨였습니다. 그녀는 영애 씨와 눈이 마주치자 아무 말 없이 눈짓으로 뒷문을 가리킵니다. 빨리 가요. 내가 시간 끌 테니까. 제발 회장님 좀 살려줘요. 순덕 씨의 희생적인 도움으로 영애 씨는 저택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찌르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손에는 살인 모의가 담긴 녹음기가 꽉 쥐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는 깨닫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버지는 숨을 거둘 것이라는 사실을요. 영애 씨는 공중전화 박스로 달려가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카드, 태호가 매수하려 했던 조직폭력배의 연락처입니다. 영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태호에게 돈을 받으면서도 눈빛에 일말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그가 이 판을 뒤집을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박태호가 시킨 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도 알아요. 내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진짜 정의를 보여줄게요.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영애 씨의 옷은 형체도 없이 젖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릅니다.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목숨을 건 이 도박이 실패한다면 그녀에겐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지켜야 할 내일도 없습니다. 온몸을 적시는 빗줄기가 마치 날카로운 바늘처럼 살을 파고듭니다. 영애 씨는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태호가 매수한 남자와의 통화. 이것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자 자신의 삶을 건 승부수입니다. 상대방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영애 씨의 가슴은 타들어가네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그는 태호가 매수한 해결사가 아닌 오랫동안 대성그룹의 비리를 쫓던 잠입 수사관이었죠. 영애 씨가 확보한 녹취록은 그들에게도 가장 절실했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이제 덫은 영애 씨가 아니라 저택 안의 악마들을 향해 놓이기 시작합니다. 박태호와 최유리는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유리는 차가운 손길로 한 회장의 팔에 연결된 수액 밸브를 조절합니다. 치명적인 약물이 든 주사기가 공기 중에 섬뜩한 빛을 발하네요. 이제 끝이네. 영감님, 너무 원망 마세요. 다 자식들 잘 되라고 먼저 가시는 거니까. 수고했어요, 태호 씨. 이제 이 넓은 집도 대성그룹도 다 우리 거예요. 유리가 주사기를 수액 주머니에 꽂으려는 찰나 쾅 하고 방문이 부서질 듯 열립니다. 영애 씨가 숨을 몰아쉬며 형사들과 함께 들이닥친 것이죠. 태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고 유리의 손에 든 주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뭐야? 당신들 누군데 남의 집안에 함부로 들어와? 한영애, 너 미쳤어? 아니, 제정신이야. 당신들이 내 아버지한테 저지른 짓 여기 다 들어있어. 영애 씨가 녹음기를 높이 들어올립니다. 태호가 달려들려 하지만 곁에 서 있던 수사관이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합니다. 이어지는 수갑의 차가운 금속음. 저택을 가득 채웠던 탐욕의 공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박태호, 최유리. 살인 예비 및 유언장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들이 지시한 해결사가 우리 쪽 잠입 요원이라는 건 몰랐겠지. 태호와 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집니다. 아수라장이 된 방 안 영애 씨는 무너지듯 아버지의 침대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녀는 제일 먼저 독이 든 수액줄을 걷어내고 미리 준비해온 깨끗한 수액으로 갈아 끼웁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정적이 찾아오고 영애 씨의 뜨거운 눈물이 한 회장의 손등 위로 떨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한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네요. 산소호흡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 한 회장이 아주 천천히 기적처럼 눈을 뜹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방 안을 헤매다 침대 곁에서 오열하는 영애 씨에게 머뭅니다. 메마른 손가락이 힘겹게 움직여 영애 씨의 젖은 얼굴을 만집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마침내 맞닿은 부녀의 체온입니다. 영애냐? 내 딸. 영애야. 내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아버지. 한 회장의 눈가에서도 맑은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립니다. 그는 마치 꿈을 꾸는 듯 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영애 씨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립니다. 모든 원망도 아픔도 그 뜨거운 눈물 속에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며칠 뒤 병실로 옮겨진 한 회장은 빠르게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는 가장 먼저 변호사를 불러 박태호 부부에게 준 모든 권리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영애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꺼내놓습니다. 사업 실패로 쫓기던 시절 딸만큼은 굶기지 않겠다는 미련한 부성애가 낳은 비극적인 선택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이제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영애 씨의 품에는 아들 민준이의 사진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구했으니 이제 아들의 눈을 뜨게 할 차례입니다. 벼랑 끝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자의 의지가 무너졌던 두 가족의 삶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영애 씨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늘이 걷히고 어느덧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녀를 환하게 비춥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영애 씨는 이제 평창동 저택의 차가운 대리석 복도 대신 병원 옥상 정원의 흘길을 걷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은 아들 민준이의 발걸음이 가볍네요. 아직은 붕대를 감고 있지만 곧 마주할 세상을 기다리는 아이의 콧노래가 정원에 낮게 깔립니다. 한 회장님의 병실은 어느덧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영애 씨는 매일 아침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아버지의 손마디를 정성껏 닦아냅니다. 40년 전 불길 속에서 딸을 안고 뛰던 그 거친 손엔 이제 세월의 검버섯과 깊은 주름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딸의 손길을 느끼며 창밖의 먼 산을 응시하곤 하죠. 그날 오후 한 회장님이 영애 씨를 불러 낡은 수첩 하나를 건넵니다. 수첩 갈피마다 누렇게 변한 어린 시절 영애 씨의 사진과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재벌로 살았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엔 늘 그 작은 사진 한 장을 품고 사셨던 모양입니다. 영애야, 민준이 붕대 푸는 날이 언제라고 했지? 내일이에요, 아버지. 민준이가 할아버지 얼굴 제일 먼저 보고 싶대요. 그래, 내 눈이 그 아이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겠구나. 참 다행이다. 아버지는 마치 소중한 숙제를 다 마친 아이처럼 편안한 표정으로 영애 씨의 손을 잡습니다. 그날 밤 한 회장님은 잠결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평온함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선물로 손자 민준이에게 세상을 보는 빛을 남겨주었습니다. 민준이의 눈에 감겼던 하얀 붕대가 한 겹씩 풀려나갑니다. 영애 씨는 주먹을 꽉 쥔 채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지막 붕대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민준이가 천천히 눈을 깜빡입니다. 희미하게 번지던 빛이 초점을 잡아가고 아이의 눈동자에 엄마 영애 씨의 얼굴이 맺힙니다. 엄마 맞지? 와, 엄마 진짜 예쁘다. 그래, 민준아. 엄마야. 세상이 어때? 잘 보여? 민준이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푸른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그리고 병실 벽에 걸린 할아버지의 사진까지. 아이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자신의 눈을 지그시 만져봅니다. 할아버지 눈이 참 따뜻해요, 엄마. 꼭 나를 보고 웃어주시는 것 같아요. 영애 씨는 민준이를 품에 꼭 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길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가 남긴 사랑은 이제 민준이의 눈을 통해 세상 곳곳을 비추게 될 테니까요. 영애 씨는 민준이와 나란히 앉아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거실을 채웁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식탁 위에 놓인 할아버지의 안경과 가족 사진이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영애 씨는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을 봅니다. 그 뜨겁던 불길도 차가웠던 평창동의 밤도 이제는 아스라한 기억 너머로 저물어갑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영애 씨는 내일 아침 민준이와 함께 걸어갈 길을 그려봅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저녁입니다. 영애 씨는 잠든 민준이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조용히 창문을 닫습니다. 고단했던 하루가 저물고 내일은 또다시 눈부신 햇살이 이 집의 창가를 제일 먼저 두드리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서 세상을 함께 비춰주고 있는 그 눈동자는 어떤 빛을 담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급하지 않게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 된다는 조용한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